김현정의 뉴스 쇼.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오늘은요 거리가 조용할 것 같습니다. 각 당이 현충일을 맞아서 오늘만큼은 로고송도 율동도 자제하겠다,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운동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지킬 건 지킨다, 이거 칭찬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조용해도 선거판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각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의혹이 있다면 밝히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네거티브가 적지 않이 눈에 띕니다. 때문에 후보들의 정책이며 비전은 가려져 있죠. 이러다가 정말 투표장에서 후보 이름만 보고 뽑는 엉뚱한 지방선거가 되진 않을까. 절대 그래선 안 되겠죠. 예, 현충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현충일 아침에도 북미 회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식들은 쏟아지네요. 네, 북미 회담이 회담지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예. 그래요.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 섬의 호텔 이름이 뭡니까? 카펠라 호텔인데요. 카펠라 호텔. 네, 오늘 간밤에 백악관이 그렇게 밝혔네요. 당초에는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샹그릴라 호텔이 과거 중국과 대만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만큼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는데 그렇죠.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 센토사는 말레이어로 평화 또 고요를 뜻하는데요. 연륙교 그리고 모노레일 등만 차단하면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서 경호하고 보안에 특히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곳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는 지금까지 의전 경호 협상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 네.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립니다. 네, 시간, 장소 다 결정됐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담으로 전쟁의 종식과 비핵화까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간밤에 트위터로 싱가포르 회담이 큰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출발점. 네,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인데 비핵화도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해결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또 드러난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어제 문건이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98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확보했었는데 비공개로 했던 것 중에 98건을 추가로 도대체 공개한 어떤 거예요. 거래가 있었던 것이냐, 재판을 두고 이런 의혹이 증폭되면서 과거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이 중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두고는 정치적 수사로 법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예. 영장 발부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처럼 재판거래 의혹의 파문이 확산 일로인데 법원 내부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게 문건이 더 공개되면서 사건이 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네.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한번 이 주제 올려보도록 하죠. 하나만 더 짧게요. 네,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매크로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예요. 네,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매크로 조작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그때까지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시의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나서달라, 이런 청원이 여러 건 오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그때뿐이었겠느냐, 현 자유한국당 상대로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청원까지 오르고 있네요. 자, 잠시 후에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직책을 맡았던 분의 증언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크로라는 게 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댓글들이 붙고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예,
한나라당도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죠. 일파만파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속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이죠. 그때 지방선거에서도 당 차원의 조직적인 매크로 사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미 12년 전부터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니까 놀랍고, 게다가 드루킹이 했던 게 개인 차원의 매크로 조작이라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 무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날 분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박철한 교수, 직접 만나보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012년 대선이면은 그러면 박근혜 캠프 선대위에 계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2012년 대선 직전에 저는 영입이 된 케이스였어요. 외부에서. 예, 영입이 돼가지고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온오프 위기 대응을 총괄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일종의 레드팀이자 그림자팀 역할을 했습니다. 레드팀이요? 예, 그 네거티브가 나올 때 상대의 네거티브도 대응하지만 예. 아군 쪽의 문제점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지시를 해서 없애라는 역할도 같이 했었죠. 그러면 일단 어제자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06년 대선 때부터 선거 캠프에서 온라인 담당자로 일한 사람의 증언이 나옵니다. 2006년에도 매크로를 활용해서 댓글 달거나 공감수 조작했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2014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 지방선거에서도 매크로를 돌려가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런 또 다른 증언이 나오는데 이것들 다 그럼 사실입니까? 일단 제가 2012년 박근혜 캠프에서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캠프에 참여하는 동안에 2007년부터 새누리 선거 때마다 온라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댓글 대응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거나 잘못된 여론 조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던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직자들조차도 예. 온라인에서 여론조작을 상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그중에서 들어가서 경고를 하는데, 예. 예.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못하냐. 이게 왜 불법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이게 왜 불법입니까? 우리 전부터 써오던 건데. 네. 지금 이게 2012년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을 듣지 않았던 부분이, 예. 아까 SNS 본부 김철균 본부장님 그 팀 내에, 예. 김철균 본부장님 말도 듣지 않는 특정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2012년 막판에 걸렸던 불법 선거 사무소를 통화를 했던 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마치 이제 세포처럼 소규모 세포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SNS 본부의 뭐 지시와는 별도로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굴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네. 그들이 매크로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예.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예.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예,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뭔가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당에게 불리한 어떤 기사가 나오면 혹은 꼭 가짜 뉴스가 뭐 생성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것 좀 돌려주시오 매크로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각각의 네. 팀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방법 매크로를 네. 통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네. 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쪽으로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댓글 작업하는 팀도 있고 트위터 작업하는 팀도 있고 뭐 다른 SNS 작업하는 팀도 있고 다 따로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그 명령센터가 카톡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네. 그런 팀들이 몇 개나 존재했을까요? 전체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까?
서로 모르고 운영이 됐고 카톡방에 모여서 자기들이 트위터를 지시라든지 예. 댓글을 지시라든지 예.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다 당원들입니까? 조직 신분은 다양합니다. 보면은 다양해요. 민간인도 있고 당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직인 건 맞죠? 이 팀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 그 2012년 당시에 그 불법적인 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 그 BH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지금 점조직처럼 일하던 이 매크로 작업팀들 중에 네. 일부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지선 때도 예.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 중에 혹시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뭐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러면은 뭐 국정농단 당시에 네. 그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김한수 네. 씨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한 최소 4-5명입니다. 4-5명이 선거 때 매크로 돌리다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서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들이 그다음 총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매크로 작업, 여론조작 작업을 지시했다,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서는 관여를 했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뭐 이야기가 일파만파네요. 지금 2006년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2006년 전일 수도 있고 2007년도에 댓글 작업을 했었다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러셨어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있더라. 들어가 보니까. 그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만 이랬을까? 아니면 정치권에 퍼져 있던 인식이었을까? 선거철에.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당에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온라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허위 여론 정폭 행위를 하는 게 예. 아주 값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 2012년에 대응을 하면서 그 목격을 했던 가장 그 기술적인 매크로 작업이 예. 그 다음 포털에서 작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지금 네이버 얘기만 한참 나왔었는데 다음에서도 작업하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TV 토론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토론을 방송을 하면 그 밑에 실시간으로 의견들이 막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 댓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실제로 의견을 내 가지고 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TV 토론 내용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거는 여야를 가릴 수 없고 오히려 작은 정당에서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썼을 겁니다 합니까? 아니면 썼다는 뭐 얘기를 좀 직접 들으셨어요? 제가 정당을 특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많이 쓰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작은 정당들일수록 뭐 자금도 넉넉하지 않고 또 그렇죠. 인력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 작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런 말씀. 매크로 자체가 돈이 별로 안 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인원으로 허위 여론 증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댓글 작업은 정당이나 이념이나 좌우 없이 그 시작이 된 거고 오히려 군소 정당 출신으로 이 매크로 작업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주요 정당으로 옮겨갔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지 뭔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군소 정당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큰 정당들로, 메이저 정당들로. 그 사람들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예. 일종의 업자 형태로 다 흘러 업자로. 들어갔죠. 예. 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네, 맞습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정치인들도 겉으로는 다 세상에 처음 듣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다들 속으로는 이거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보도에서 이정현 의원이 자기를 몰랐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죠? 2012년에는? 그 당시 대선 때는 공보단장이었죠. 예. 이정현 예. 그 당시 공보단장 이정현 의원. 예. 네. 그리고 2014년 그 지선 때도 그런 걸 자기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절반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분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기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술을 몰랐다는 의미의 몰랐다 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이렇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말씀.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오늘 하루로 이게 지금 정리가 될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한 번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12년 새누리당 당시에 선대위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박철환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놀랍죠, 이 매크로 얘기. 그러게요. 저도 요즘에 기사 보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신문 들춰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얘기를 더 깊이 들어보면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였다. 선거 때 이거 암암리에 다 돌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낸 분들한테 제가 예.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붙잡고. 혹시 알았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분들 몰랐다 그래야지. 그럼 알았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거 보죠, 한번. 보죠. 지금 네. 박철환 교수 오늘 시간이 12분이어서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 뒤에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 빨리 다시 한번 2탄 준비해서 네. 파는 데까지 파보겠습니다. 행간에선 뭘 좀 파볼까요?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어제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뒤흔들 이슈로 야권 단일화가 급격히 부상했습니다. 왜 급격히 부상했냐면 손학규 위원장이 저랑 인터뷰 예, 여기서 그것도 굉장히 하면서 많이. 이것 때문에 부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지를 뒀거든요. 그렇죠. 예. 단일화할 수 있다고 할 얘기를 수 했고 있다. 아직 시간 있다. 양보하라는 얘기도 김문수 후보가 결단하시면 된다. 했고. 근데 어찌됐든 네.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그렇지만 별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권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협상이 계속 되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서로 물밑 협상은 아직 깨지지 않고 계속하고 또 단일화 불씨를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일화 협상이 처음 시작된 게 지난 주말이었다고 하죠. 지난 3일 날 예.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서울 모처에서 심야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지지도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그냥 양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자, 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거를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하자고 해서 거부한 적은 없다. 만난 건 맞는데 여론조사 제안에서 우리가 거부했다. 이거는 오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합도로 하자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도가 지금 좀 섞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만난 건 확실해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건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제는 또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쫙 그어버렸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상대편의 양보를 요구를 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안 후보 측이 현충일 날 광화문에서 토론을 한 뒤에 7일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이네요. 현충일이면? 그러니까요. 이미 물 건너간 거죠. 물 건너간 얘기. 네. 어찌됐든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사전 투표가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단일화를 오늘 하거나 아무리 늦어도 내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서로 밀당할 시간이 부족하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단일화 협상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단일화하려면 이거 밀고 당기는 밀당하는 과정이 엄청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 단일화 협상을 보면 후보 등록 직전 그러니까 선거 한 3주 정도는 남겨두고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야권 단일화 협상 시작을 언제 했어요?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열흘 앞둔 시점에 후보가 만나서 이틀 뒤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뭐 두 후보 측은 13일 본투표 한 2, 3일 남겨둔 시점까지도 단일화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골든타임은 내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사전 투표하는 분들이 5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20% 심지어 25%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전 투표하는데 최소한 두 후보한테 표를 찍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권자 중에서. 예, 예. 그중 반쪽은 사실은 날아가는 표예요. 거니까 단일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하러 단일화합니까? 그러니까요. 단일화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리고 단일화할 때 여론조사 방식을 후보 적합도로 할 것이냐 지지도로 할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 김문수 후보 측하고 안철수 후보 측이 엇갈린 게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정하는 일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차이가 커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랑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 게 그렇게 결과가 달라요? 김문수 후보 측은 지금 지지도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가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하냐고 물어볼 때는 우리가 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무당층 뭐랄까요? 이 움직이지 않는 그 중도층이나, 층은 예. 적합도로 했을 때 나를 많이 뽑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그렇죠. 거구나. 그것 가지고도 지금 엇갈리고 예. 있는 상황인데 언제 그걸 다 협상을 마무리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네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두 번째 이유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단일화해도 이길 자신이 없다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쪽이요? 두 후보 양쪽 다 그래요.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확신을 못한다? 단일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은 최소한 두 후보가 합쳤을 때 선두 후보를 이길 수 있거나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가 또 나서 예, 플러스 예. 알파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 섰을 때 동력이 붙는 건데. 그럼요. 단일화하게 되면요. 서로 양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내 거 내주고 난 다음에 상대편하고 합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후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2등 못할까 봐 서로 겁나요. 그리고 단일화를 해도 이기지 못할까 봐 서로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려면요. 지지율 30%인 후보가 한 10%나 20%인 후보랑 만나는 게 가장 예. 정석입니다. 예, 예. 그래야 1등 후보를 누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네요. 지금 상황은 두 후보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지율 다 합쳐도 박원순 후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다 거예요. 보니까 단일화가 지지부진. 근데 그건 있잖아요. 득표율이 15%는 넘어야 선거 비용 보전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그것 때문이라도 붙을 수 있다. 1등은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15%는 될 수 있기 제가 볼 때문에 때는 두 단일화. 후보가 15%는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단일화 하면 합쳤을 때 오히려 선거 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한 사람은 날아가니까. 예,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고민의 지점이 너무 많은 애매한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서로 홀몸이 아니다입니다. 홀몸이 아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예. 내가 홀몸이면은 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만 없었어도 예. 선거도 쟤만 비슷해요. 없었어도 이런 얘기들. 지금 후보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붙어 있는 데다가 예. 이번 단일화 협상이 이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누구를 중심으로 정계 개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쉽게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양쪽의 당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단일화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하, 홀몸이 아니다까지. 이래서 여러분 단일화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보세요. 네. 보죠 결과.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현충일 공휴일인데도 출근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매크로 때문에 지금 놀라셨어요. 예, 여러분의 의견 2부에 소개하죠. 2부로 갑니다.
청취자 박성수님, 쉬는 날이지만 김현정의 뉴스쇼 듣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걸 안 들으면 왠지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아서요. 와, 박성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하죠. 오늘 2부에서는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재판 거래 의혹, 사법부 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하루에도 지역 법원들에서 판사회의가 일제히 벌어지고 있어요. 소장파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뭐 당연히 형사고발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경급 이상의 또 판사들 중엔 다수가 수사기관이 사법부를 직접 수사하는 건 이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라디오 재판정의 이 주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노 변호사, 백 변호사 두 분이 이걸로 갈릴까 저희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정해보시죠. 그리고 어제 화제 인터뷰에 그 뉴스닥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못 나갔던 인터뷰가 하나 있죠. 기차 타고 유럽까지 기차 여행하는 상상. 이거 하루 미뤘는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판결을 같이 내려주시는 시간이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공휴일과 상관없이 어김없이 심지어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나와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잘해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과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63회 현충일 노상궁입니다. 이렇게 멋진 멘트를. 이거 뭐가 멋져요? 이거는 지금 써오신 거죠? 당연한 멘트죠. 예. 와, 이렇게 준비를 백 변호사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는 부담 안스러워요. 예. 저는 원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근데 아까 바깥에서 또 열심히 뭘 쓰고 계시길래 예. 오늘 주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저 예민한 주제를 정말 이제 저랑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니까 예. 저를 어떻게 공격을 할지 정리하시고 계신 줄 알았더니 역시나 오늘도 멋진 인사말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노상궁의 한마디로 밀겠습니다. 코너를 하나 만들까요? 아니. 노상궁의 한마디. 좋네요. 오늘 진짜 두 분 감사드리는 게 사실 공휴일에 패널분들도 나와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몸이 좀 무거우시죠? 백 변호사님 무거우시죠? 10분 덜 자는 게 참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취자들도 대단하신 게 오늘 저는 출근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선화님, 뉴스쇼는 청취자들에게는 휴일과 무관합니다. 아침 식탁에 늘 틀어놓습니다. 이런 문자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박태봉님. 일요일은 들을 수 없습니까? 최용근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 공휴일인데도 현충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재판정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하는 분 없으세요? 두 분 중에? 저는 사전 투표할 생각이에요. 사전 투표하죠. 네. 금요일, 토요일에. 네, 노 변호사님. 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사전 투표 그래서 더 사전 해야 투표하는 돼요. 거예요. 그 당일날 부지런하지 않을까 봐. 그날 놓칠까 봐. 알았어요. 왜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 그럼 백 변호사님. 네. 지금 구의원부터 시의원 다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며. 누구 뽑을지는 다 정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네. 이제 뭐 서울시장 후보 뭐 그다음에 저 사는 뭐 구청장 후보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예. 밑으로 갈수록 사실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시죠. 솔직히 모르시죠. 그게 사실 투표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1-가 막 1-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실은 좀 딜레마예요. 예. 저의 그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르면은 A 쪽을 찍어야 되는데 예. 또 저희 실리를 따지면 또 B 쪽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 왜 그렇게 갈립니까? 실리와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하는 분들 꽤 있어요. 나의 집값을 생각하면 이쪽을 찍어야 되는데 뭐 집값 플러스 내 평소에 내가 지지하는 뭐 어떤 성향을 생각하면 또 저걸 찍어야 돼. 이 고민.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캠페인합니다. 공보물을 펴세요. 공보물 그 두꺼운 거 온 거 있죠. 그거 네. 반드시 펴보시고 공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정해져요. 진짜 정해진다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정인데요. 지방선거 이슈 중에 하나만 더 법적으로 좀 짚고 갈게.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하다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꼬리뼈가 금이 갔어요. 전치 3주 나왔습니다. 금이 갔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죠. 그러자 대구 경북 인의협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좌상이다. 그러니까 부러진 게 아니라 멍이 든 거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그럼 거짓말한 거야? 막 이런 의견들이 일파만파. 그러자 권 후보 측이 아니 우리가 언제 골절이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했냐. 골절로 의심된다라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라고만 말했는데 인의협 저런 걸 내는 바람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때요? 결론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사실 지금 현 상황이 마치 내가 꾀병을 부린 것처럼 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쾌감의 표시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이 그 최초의 그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때 그 접촉과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될까봐 자세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청취자 뭐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워낙 관심 많으시니까. 근데 저게 과연 골절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많았어요. 그 이후에. 근데 물론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언제 우리가 골절이라고 그랬냐. 골절로 의심된다라고 그렇죠. 했다는데 대부분 골절로 하십니다. 진짜로. 저도 골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사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 자체가 만약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권영진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란 모르겠는데 그냥 의사 소견서상으로 보니까 야 이거 골절이 아니라 좌상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면 이게 허위 사실 아니죠? 아니죠. 인의협이 얘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권영진 시장 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일단 대중들한테 이게 꾀병으로 비춰진다. 뭐 아니면 허위 사실을 자기가 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 선거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문제를 슬쩍 던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런 거다. 법적으로 검토 안 했을 리 없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개연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면 오히려 인의협에서 권 후보 측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몰다니 우리 단체를 이상한 걸로 몰다니 하면서 또 법적인 문제 제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에서 왜 우리를 콕 찍어서 내가 거짓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 한 것처럼 보이게 얘기했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럼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겠군요. 그렇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마침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길래 먼저 좀 소화해 봤고 오늘의 라디오 재판정 본격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곳이에요. 사법부. 주제 먼저 외칩니다. 판사 뒷조사, 또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관계자들.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이건 신중할 문제다. 형사 고발까지 갈 사건은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두 변호사님 어떤 쪽 입장으로 서셨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셀프 조사에 의존할 수는 없다. 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형사 고발이든 외부 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든 수사를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형사 고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형사 고발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사실 사법부 역시 성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그렇죠. 저 수사하는 마당에.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언가 잘못은 한 것 같지만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마 뭐 노 변호사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을 수사해서 수사한 이후에 다시 기소해서 법원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검찰도 현재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신중, 형사고발 반대, 뭐 백변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일단 우리 본론 시작하기 전에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입장 밝혔잖아요. 네네. 그거 잠깐 좀 듣고 시작할까요? 네네. 예,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나요? 예. 이건 제가 읽는 것으로 하죠.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식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적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일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개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이번에 특조단이 뒤졌습니다. 또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상징되는 법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 행정처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까지 해야 된다. 검찰 수사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지난해 2월이거든요. 이게 예. 법원의 학술단체에 있는 국제인권법학회 활동에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판사들이 먼저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1차 예. 조사가 먼저 있었는데 예. 그때 그런 거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일어났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하면서 11월 13일 날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22일 날 끝났는데 이때 2차 조사에서는 1차와 다르게 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뭐 판사 동향과 관련된 뭐 이걸 확인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3차 조사가 시작이 됐고 지난달 25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 3차 보고서에 뭐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뭐 재산 환경 등을 파악한 파일은 존재하더라. 이런 행위만으로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410개의 문서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예. 그중에서 그러니까 조사 보고서에 인용한 문건이 98개예요. 98개. 예. 근데 그거를 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개를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경악할 만한 좀 의심점이 많은 그런 사항들을 담고 있었었고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예. 사법 거래 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예. 이것들을 그럼 확실히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당사자들인 왜 핵심 그 대법원장이나 뭐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조사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조단의 조사 결과는 사실은 형사 고발 조치 불가라고 나긴 그렇죠. 했지만 그것을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특조단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어제 나온 그 공개 문건을 보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왜 형사고발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이 얘기가 사실 더 많아졌습니다. 특조단이 넘겨야 된다 검찰로. 그렇죠. 자, 백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조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좀 이상한 게 많았네라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도 저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잘못했죠. 예. 잘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형사처벌 문제로 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요. 지금 일단 형사처벌을 하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죄는 아닌 것 같고 예. 직권남용죄 문제인데 첫 번째 아까 동향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 동향조사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로 전 정권 사람들 지금 많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만 보시면 예. 블랙리스트를 작성만 해서 처벌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로 실질적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작성만으로는 범죄가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고 동향조사를 한 건 적절하진 않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인사불이익을 줬다라거나 무언가 터진 불이익을 거가 나와야 된다. 줬다라는 그런 명백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현재 그게 없고요. 하나. 근데 그거는 잠깐 죄송해요. 뛰어들자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더 밝혀지는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일단 있잖아요. 뒷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 중에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없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나와야죠. 불이익을 입었다는 게.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뭐 피해 사실을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사연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안 거기에서 나왔다. 하나가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 그게 하나고 블랙리스트는 그렇고 그다음에 재판 두 거래 번째, 의혹. 재판 거래 의혹. 예를 들어서 재판을 내가 이번 정권에 잘 보여서 상고법원을 이제 따내기 위해서는 A라는 결과가 아니라 B라는 결과가 나와야 돼. 예. 그래서 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강요를 해서 예. A로 나와야 될 결론을 B로 냈다. 이거는 뭐 처벌의 문제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당연히 수사를 넘어서서 이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판결을 내려놓고 다 나온 것 중에 소위 말해서 전 정권이 좋아할 만한 판결들을 추려서 보고한 거예요. 진행 중인 것도 몇 개 있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게 판결 자체를 A가 아니라 B로 바꿔. 개입의 흔적은 없다. 개입의 흔적이 나왔다면 이거는 당연히 뭐 이거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건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개입의 내용이 없다면 이미 나온 판결을 가지고 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걸 보고했다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저걸 가지고 저렇게 굽신거렸어 말도 안 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조사하는 거는 아직은 무리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백변입니다. 왜 이러세요? 백변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 11월 19일 날 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원 차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문건이 바로 이제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이제 문건인데요. 그 문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선 그동안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러면서 사례가 쭉 열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측 불허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조율을 해왔다. 이게 이 부분. 본인들이 그렇게 직접 적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진짜 조율을 해왔다는데요?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개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 노 변호사님, 조율이지 개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마치 지금 뭐 사법부를 감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사법부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나와서 특조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은 조사를 합니다. 검찰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우리나라 이 사법부의 구조를 보시면 결국 검찰에서 무언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범죄 사실을 기소를 하면 판단을 법원이 합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 현재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건에 나오는 요 단어 조율을 해왔다는 것이 충분히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개입에.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무언가 판결에 A라는 결과가 나올 걸 B로 바꿔왔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특조단에서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거기서 이건 조율을 했다라면 그 조율한 판결이 뭐고 어떻게 개입했고 거기까지 나왔어야 된다. 네, 그런 게 나와야 사실 이게 제가 마치 두둔하는 것 같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려면 확실한 명분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일단 검찰에는 시민단체 등이 10개 정도 이미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지금 백 변호사님이 조율했다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사법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조한 사례로 재판이 쭉 나와요. 이석기 사례, KTX 승무원 사례, 전규조 시국 사건 사례, 키콕스 사건, 키코 사건 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적어낸 거예요. 게다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추진이 청와대의 비협조로 좌절되면 사법부는 더 이상 청와대와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청와대에게 압박을 행사해왔다. 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노 변호사님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그 얘기가 뭐냐면 KTX는 아까 이석기 관련 판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마치 그 판결이 A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상고법원을 위해서 B로 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당시에 대법원 판사들도 지금 현재 법원 내부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소장판 판사들은 적극적으로 이거 뭐 성역이 어디냐 써야 된다고 하지만 뭐 좀 중견 판사들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결정적 이유가 이 판결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KTX 승무원 판결은 1, 2심 결과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정권 입맛에 맞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결과를 바꾸자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 판결에 참여했던 대법관들 그리고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이 특조단의 내용을 보면 그걸 이제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 이런 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몰랐다. 그 판결을 딱 보니까 이거는 이 정권이 좀 좋아하겠는데? 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당시에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라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다면 적절하진 않지만 이건 아직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우선 판사들 불러서 다 조사해봤는데 그분들은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나 그냥 재판한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거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직은 거래라는 건 이쪽에서 입맛에 맞는 걸 조율을 해서 해야 거래죠. 우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제가 드린 말씀에 나온 그 판결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 그대로 적시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드린 거고 제가 그 사례가 그 건이다라고 말을 정확히 한 게 아닙니다. 우선 오해는 없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3번의 조사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조단이. 실제 조사한 사람은 임종헌 당시 차장하고 그리고 이민걸 기조실장입니다. 나머지 박병대 대법관도 조사를 안 했고요. 물론 서신으로 답이 왔지만 제대로 된 답변 없었고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아까 400명 불러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직원들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 관여된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못 불렀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문제되는 것이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대법원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뭔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대법원에서 거짓말로 본인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럼 그거는 괜찮냐? 그것도 털고 가자. 아니라면 털고 가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정도 정황만 가지고 확인해보자라고 해서 사법부를 검찰이 조사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판결은 또 사법부가 내리나? 이거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해지는데 설사 나중에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크게 입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순간 유죄라고 그냥 거의 단정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막 그 당시 대법관을 기소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3심 가면 대법원에서 합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대중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들 사람들 재판하니까 무죄가 나왔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질 않아요. 또 의심해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저도 예민한 주제라 오늘도 저도 이제 좀 말 자체도 좀 저도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성역은 없지만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되려면 지금보다 확실한 범죄 사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군데서 고발했어요. 근데 왜 안 움직일까요? 왜요? 검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더 확실한 게 나와야 된다. 그 더 확실한 걸 누가 캡니까? 기자가 캡니까? 특조단이 또 나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원 내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를 자꾸 덮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건 특조단에서 이전 양세 대법원장 시절과 달리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달리 내는 결과들 중에 야 이건 진짜 좀 너무한 애는 있지만 이거 범죄와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법조인 시각으로 볼 때 아직은 없다. 그렇습니다. 서리가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사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신중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현실적인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 2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변님. 신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초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백변님 20초. 사법부 불신받는 거 저 정말 안타까운데 범죄 사실이 아닌 이상 잘못
사법부를 수사를 하다가는 진짜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오늘 목표가 몇 %? 저는 오늘 목표가 10%까지 가면 아니야 두 이거는 자릿수.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제 얘기보다는 노 변호사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오늘은 자, 이번 사법 거래 의혹 이 사건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 정도 시점이면 고발 해야 된다 쪽의 손을 몇 %로 들어주셨느냐? 94%로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저 위에 보니까 한 표도 없어요. 그래서 한 표도 없을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아마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확실히 잘못된 거죠. 시스템 이런 걸 만들었다는 전체, 것도. 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생각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백 변호사님이 말씀이 평소보다 훨씬 많으셔요. 어쩔 수가 그만큼 없어요.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였다는 원래 거. 좀 많으세요. 자, 두고두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 한번 재판정에서 오늘 모아봤고요. 두 변호사님, 오늘 공휴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가서 좀 푹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름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만약 판문점 선언이 잘만 이행된다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된다면 기차로 파리 여행, 독일 여행 갈 날도 올 것 같습니다.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신다고요? 아닙니다. 지난 1일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 협력 분과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이 마실 가든 만나고 북미 정상도 만나서 종전 선언까지 하는 마당이라면 철도길 연결하는 거 이거 못할 일 아니죠. 그래서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같이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3년에 경의선 철도 연결 당시 직접 화물열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그 기관사분이세요. 23년 차 기관사이자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개관연구위원 박흥수 기관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기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말로 뭔가에 빠진 사람을 덕후라고 하는데 별명이 철도 덕후시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뉴스 들으면 항상 설레시겠어요. 예, 가슴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한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근거가 있는 유추인 거죠? 예, 근거가 충분히 있고요. 예. 이미 오래전에 7, 80년 전에는 대륙으로 열차가 달렸던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는 역사적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 끊어진 부분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맺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남한과 북한이 철도로 연결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류가 좀 더 활성화되면 서로 상호 합의하에 평양의 일정 구간, 개성의 일정 구간 상호 방문할 수 있게 하거나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자유구역 정도로 설정하게 되면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시내의 거리도 볼 수 있고 그러네요.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셀카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대동강변 가서 대동강 맥주 들고 셀카 찍는 거예요? 예. 야, 자 그러면 한번 계획을 좀 짜보겠습니다. 열차를 제가 동해에서 탔어요. 혹은 부산에서 탔어요. 타고 그 열차로 갈 수 있는 최장 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런던까지 갈 수 있고요. 런던. 쉽게 열차 여행으로 유럽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도 한 7, 8일 정도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표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까지 3등칸 기준으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데요. 서울에서 출발해도 그 정도와 비슷하지 않아요. 조금 더 들거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퍼주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득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어쨌든 그건 영구적으로 굉장히 남북 간에 공이 이득이 되는 거다. 특히 한 40여일 걸리는 그 해운으로 유럽을 가는 것보다 3분의 1 이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비용도 마찬가지로 절감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부산이라든지 이 인천항이 유라시아 물류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 신나는 상상 해본 김에 예. 사실은 이제 열차 여행에 대한 어떤 우리의 추억이란 게 많이 없어요. 워낙 우리는 뭐 고속도로로 다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국토라서 사실 열차 여행의 추억이란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장거리 여행을 열차로 할 경우에는 뭐 재밌는 일도 많겠어요. 이 열차는 교묘하게 폐쇄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또 열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폐쇄됐는데 열렸다? 예, 열차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갇혀 있는 공간에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색과 말을 또 다르지만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중간중간 열차역에 내려서 그 도시를 둘러보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여행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장거리 열차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폐쇄된 공간이지만 열린 공간이다. 예. 그 시베리아 열차 타고선 뭐 북한 사람도 만나보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예, 블라디보스토크에 처음 열차에 탔을 때 한 칸에 먼저 열차를 승차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24명이 같이 있었고요. 예. 처음에는 서로 멀뚱멀뚱 그 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근데 그분들이 그 도시락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너무 순박해서 설마 그러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맛이나 좀 보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라 염치가 없어서 거절 안 합니다 하고 딱 달라붙어서 도시락 나눠 드셨어요? 예, 같이 우와. 이제 밥을 나눠 먹다 보니까 서로 이제 왜 이런 여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이르크츠크로 외화벌이 가는 노동자분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듣고 또 저희들의 얘기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점점 친해지고 또 이제 그 정차역에서는 치타역 같은 데서는 제가 이제 그 북한 동포한테 이 미지의 숨은 맛을 한번 보시라요 하면서 코카콜라도 줬더니 그 북한 동포가 이거 남조선 분도 농담도 잘하시네 하면서 아주 맛있게 또 받아 먹었던. 맛있게 코카콜라 드시고. 벌컥. 맛있게 받아 먹었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폐쇄된 것 같지만 열린 공간이다. 그 말이 딱 맞네요. 거기서 남북 평화가 한번 이루어졌네요. 열차에서. 부럽습니다. 빨리 정말 이 평화 분위기 조성되고 기찻길 연결돼서 저도 북한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열차 타고 프랑스까지 가볼 수 있는 그 열린 공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 신의주까지 가는 열차에서 중간 개성이나 평에서 찐계란을 까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찐계란 까먹으면서 또 뭐 소세지 같이 까먹으면서. 그렇죠. 찐계란과 사이다는 또 열차 여행의 또 묘미죠. 그러네요. 김밥도 좀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런 날 꿈꿔 보겠습니다. 이게 뭐 허황된 일만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마음껏 상상해봐도 되겠네요. 충분히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상의 날에 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3년 차 철도 기관사세요. 2003년에 경의선 철도 연결 당시에 직접 운행을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박흥수 기관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청취자 장성숙님하고 석종건님 등등은 파리 기차 타고 정말 가고 싶은데 휴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라고 정곡을 찔러주셨네요. 휴가도 좀 길게 쓸 수 있도록 사장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날이 오면 말이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들국합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청취자 권춘희님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후후 하셨고 박병준님은
이 열차 만드는 거 퍼주기가 아니고 아마 100 이상 우리가 걷어갈 겁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경제적으로 그런 일일 거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뉴스쇼는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되는 선거방송이 있습니다. 선거방송 관계로 조금 일찍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현충일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